2시 9분이 됐으니까 또 오늘자 렉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렉처의 제목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고요. 잠깐만요. 훨씬 낫네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그러니까 어제 뭐를 배웠는지를 먼저 리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한계를 발견을 했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리니어해서 선형이어서 linearly separable한 classification problem에만 적용될 수 있었고 non-linear한 problem에 대해서는 이제 성능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거를 exclusive OR gate라는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러면은 그런 이제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exclusive OR gate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데이터를 다른 차원에 매핑시켜서 다른 차원에 매핑된 게 이제 선형으로 분류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선형 분류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디시전 하이퍼플레인 한계를 긋는 구조체들을 보고 이제 걔네들을 퍼셉트론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퍼셉트론이 이제 신경망의 뉴런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신경망을 뉴럴 네트워크를 모방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하나의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인 뉴런을 모방해서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퍼셉트론이라는 모델들을 이제 다시 오밀조밀 이어가지고 층으로 쌓아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이제 non-linear classification problem도 풀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더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MLP에서는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백프롭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MLP랑 백프롭 이론이 완성된 거는 꽤나 오래된 일인데 이게 실제로 쓰이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문제들을 MLP가 갖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이제 앞으로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MLP를 이제 응용한 게 비전 처리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됐는가를 보는 날인데요. 그래서 비전 처리 분야에서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이제 MLP 혹은 이제 ANN의 변형된 모델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크게 두 개예요. 오늘도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아이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비전 처리에 드디어 이제 또 발을 담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수업을 만들 때 처음 듣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어제 그 구성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쉽게 전달하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오늘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바로바로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의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우리는 붓꽃 분류 같은 그런 좀 트리비얼한 문제를 떠나서 드디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미지 분류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류를 하기 전에는 이미지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미지의 기본 구성 요소인 픽셀이라는 것부터 배울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건 이제 픽셀, 한국말로 하면 화소들의 행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이 네모 격자가 다 보이시죠? 하나씩. 이 네모 격자 하나를 픽셀이라 그래요. 픽셀은 이제 그냥 픽처
엘리먼트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픽처 엘리먼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보는 하나의 큰 그림 혹은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흑백 이미지부터 볼게요. 저번 시간에 다뤘던 엠리스트 데이터가 바로 흑백 이미지였죠. 그거를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제 S라고 한 손글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손글씨를 픽셀 단위로 쪼개서 매트릭스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숫자들이 뭘까 하면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지는 정수들인데, 이들이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해당 픽셀의 밝기를 숫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크면은 더 밝은 빛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시를 들면은 이쪽 지역은 굉장히 밝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픽셀들을 보면은 값들이 되게 크죠. 근데 또 이제 손글씨가 지나가는 이쪽 영역을 보면은 여기는 숫자가 작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픽셀의 밝기를 숫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는 이렇게 저런 S라는 큰 이제 모양을 읽을 수 있지만, 컴퓨터가 이미지를 볼 때는 픽셀 단위로, 그것도 픽셀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흑백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컬러 사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컴퓨터가 사진을 본지를 봅시다. 이제 아까는 흑백 사진이어서 밝기만 표현을 하면은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색깔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빨간색을 표현할 수도 있고 주황색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제 픽셀 하나가 3개의 값을 가집니다. 이제 튜플로서 3개의 값을 가지는데, 첫 번째 값은 빨간색 컴포넌트, 두 번째는 초록색 컴포넌트, 세 번째는 파란색 컴포넌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RGB 3개의 숫자가 각각 이제 0에서 255 사이의 정수고요. 이 3개 숫자의 조합에 따라서 해당 픽셀의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61, 183, 228 하면은 하늘색이 나오고요. 105, 190, 40 하면 연두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픽셀 하나하나마다 색깔을 부여한 다음에 그 픽셀이 모여서 사진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물체를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CIFAR10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제 너무 사진이 작네요. 네, 요게 사실 비행기거든요. 이렇게 살짝 줄여서 보면은 보이는데, 어쨌든 이 비행기에 이제 하늘색 색깔을 가진 픽셀들이 있고, 이제 갈색 색깔을 가진 픽셀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픽셀들이 모여서 비행기라는 사진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질문이 이제, 왜냐면 이게 그 녹화를 하면은 저기 얘는 질문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도학습이 인 거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다루게 될 거는 지도학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CIFAR10 데이터셋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비행기 사진이 비행기 사진이 있고 자동차 사진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 데이터셋은 결국 이 사진과 이거는 비행기,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정답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학습시킬 때 비행기 사진 주고 이건 비행기야, 자동차 사진 주고 이건 자동차야, 이런 식으로 지도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엠리스트를 클래시파이를 하는 거를 코딩 실습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28 곱하기 28 픽셀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데, 근데 MLP에다가 이 인풋을 피드 해주려면은 매트릭스 형태로는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인풋 레이어에 넣어주려면 벡터 형태로 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이 28x 28 이미지를 784차원의 벡터로 펴준 다음에 MLP에 피드를 해줬었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 CIFAR10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크기가 32 곱하기 32고 RGB 채널이 3개가 있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MLP에 피드를 해주려면 인풋 레이어의 개수가 몇 개, 인풋 레이어에 있는 이제 입력된 피처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될까요?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 되겠죠. 32 곱하기 32가 1024니까 3072개가 필요하겠죠. 3072개의 인풋 피처가 MLP에다가 피드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매트릭스나 텐서를 자른다고 하면은 그냥 임의로 잘라가지고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아이고 얘는 아니군요. 얘는 로우 단위로 찢어서 붙인 결과고요. 컬럼 단위로 쪼개기도 해요. 이거는 그냥 자르기 나름인데 근데 막 완전 임의로 자르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 갖고 왔고, 그래서 사실 엠리스트에 대해서는 되게 MLP가 작동을 되게 잘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코딩 실습 시간에 90%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기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90%대면은 뭐 잘했다고 이제 박수 받아 마땅한 거죠. 그래서 엠리스트는 MLP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72개 피처를 가진 CIFAR10을 MLP에 피드를 해주면 결과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혼자 이제 돌려봤어요. CIFAR10을 이제 MLP에다가 한번 피드를 해봤습니다. 일단 사실 콜랩이 조금 느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에폭을 많이 돌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학습을 시켰더니 그 정답률이 10%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10%가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CIFAR10에서 이 10이라는 게 레이블이 정답이 10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찍으면은 확률이 10%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30분 동안 학습시킨 모델이 찍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 MLP를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해도 하이퍼 파라미터를 열심히 찾는다고 해도 아마 50%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MLP가 그러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그렇게 적합한 모델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이제 느낌이 오죠. 그래서 그 이유를 두 개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파라미터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엠리스트는 사실 그렇게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CIFAR10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인풋 레이어에 3072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H1개의 퍼셉션을 가지는 첫 번째 히든 레이어가 있고 H2개의 퍼셉션을 가지는 이제 히든 레이어가 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는 10개짜리여야겠죠. 레이블이 10개니까. 그래서 대강 이런 구조의 MLP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필요한 파라미터 수는 이 단계에서 3072 곱하기 H1개가 필요하겠죠. 바이어스를 제하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H1에서 H2로 넘어갈 때는 H1 곱하기 H2개의 또 파라미터가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H2 곱하기 10개만큼의 파라미터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를 다 더해주면은 굉장히 좀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가 나와요. 근데 파라미터의 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학습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고 그만큼 모델이 복잡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사실 뭐 학습을 계속
정말 열심히 시키고 정말 잘 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면 이제 또 MLP로도 잘 풀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파라미터가 많으면은 그렇게 효율적인 학습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콜랩으로 열심히 이제 그 코드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대의 정확도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스페이셜 스트럭처, 이미지의 공간 정보가 손실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왜 나오는가를 짚어보면은 저희가 이미지가 매트릭스 혹은 텐서죠. 그런데 이거를 MLP에다 피드를 해주려면 벡터로 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벡터로 피는 과정에서 이미지를 핀다는 거는 그 자체로 그냥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공간 정보가 손실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9픽셀짜리 이미지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컬럼 와이즈하게 찢어가지고 붙인다고 하면은 원래 이 두 픽셀은 서로 이웃한 픽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는 픽셀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죠. 이 픽셀 여러 개의 집합을 보고 이게 이 픽셀의 집합이 나타내는 거는 이거다 라고 인식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매트릭스를 컬럼 와이즈하게 찢어주면은 원래는 이웃했던 빨간색 픽셀들이 이제 찢어지게 되겠죠. 더 이제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픽셀 두 개가 나타내던 어떤 이제 공간상의 정보가 손실이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가 공간 구조가 이제 MLP에다가 피드를 해주는 과정에서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미지의 피처를 제대로 뽑아내기가 어렵겠죠. 이미지라고 하면 우리가 공간 정보를 꼭 읽어내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매트릭스나 텐서를 벡터로 쪼갠다는 거는 그냥 각 픽셀들을 독립적으로 다루겠다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MLP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MLP에 어떤 변형을 가해서 이미지 처리, 비전 처리에 좀 알맞게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원하냐면 첫 번째는 MLP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 개수를 쓰는 모델을 원해요. 아까 MLP가 너무 많은 파라미터를 요구를 했으니까 그 수를 좀 줄여야지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유지해야 그걸로부터 그 이미지의 특징을 잘 읽어낼 수 있고 특징을 잘 읽어내야 분류도 더 쉬워지겠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냐고 생각을 했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The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 조금 misleading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정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진 MLP로 그 어떤 복잡한 함수도 근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도 사실은 그냥 non linear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뭐 C410의 경우에는 3072개의 피처로 쪼갠 다음에 그냥 MLP에 피드를 해주면은 우리가 MLP를 잘 짜기만 하면 그러면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왜 굳이 MLP를 버리고 MLP를 변형한 이제 다른 모델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잘 대답한 코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트를 요약을 하면은 The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 아주 강력한 정리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3072개의 인풋 피처를 가지는 아까 이미지도 한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갖고 다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히든 레이어의 퍼셉트런이 엄청나게 많아야 될 겁니다. 여기에 invisibly larg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그만큼 모델이 복잡해지고 그만큼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모델이 복잡하면은 그만큼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많이 시켜줘야 되고 계속 시켜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는 게 아주 강력하게 들리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학습을 시켜서 실제로 분류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MLP의 변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프레젠트했던 이제 MLP에다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이제 새로운 모델을 찾아 떠나야 한다. 첫 번째는 MLP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 수를 썼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의 이제 원래 공간 정보를 유지를 해주는 모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오늘의 수업의 주제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MLP를 어느 정도 변형을 해서 비전 처리에 알맞게끔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단 CNN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CNN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뭔가 인풋으로 사진이 들어가서 고양이 사진이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왔어요. 근데 이 어떤 과정은 이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과정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MLP랑의 좀 차이점을 먼저 짚어보면은 MLP에서는 분명히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갈 때 퍼셉트런들에서 퍼셉트런들로 매핑이 됐었는데 여기는 뭔가 이상한 게 텐서에서 텐서로 매핑이 되죠. 여기도 텐서에서 텐서로 매핑이 되고 그리고 여기 레이어의 이름도 되게 이상해요. 원래는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라고 불렀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런데 여기 컨볼루셔널 레이어라는 게 더해졌고요. 풀링 레이어라는 것도 있고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제까지 배운 레이어는 3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레이어들은 또 뭘까? 뭐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로 텐서에서 텐서로 뭔가 매핑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매핑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 새롭게 나온 레이어들, 컨볼루션, 풀링, 풀리 커넥티드 이런 레이어들이 하는 역할은 또 뭔가? 세 번째, 아까 분명히 이제 공간 정보를 유지한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방금 본 CNN이라는 모델의 그림은 어떻게 인풋 이미지에 공간 정보를 유지를 하면서 그 공간 정보로부터 특징을 읽어내고 있는 것일까? 또 궁금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MLP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CNN이라는 모델이 MLP보다 얼마나 더 적은 파라미터 수를 쓰고 있는가? 또 궁금하죠. 그래서 이 4가지 질문들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하나씩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텐서에서 텐서로 매핑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인풋 텐서 혹은 이제 뭐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라는 거를 적용해서 그 필터를 통해서 텐서에서 텐서로 매핑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까먹고 안 한 말이 있는데 어제는 제가 강의를 하느냐고 몰랐는데 강의실이
조금은 그 추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우시면은 그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온도 조절을 적당히 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필터, 필터로 텐서에서 텐서로 매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필터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놈인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란색 큐브가 필터입니다. 하나의 필터고요. 이 검정색 직육면체가 이제 인풋 텐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필터가 인풋 텐서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텐서랑 이제 필터랑 인풋 텐서를 이제 나열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텐서랑 필터가 겹치는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얘의 깊이가 3이거든요. 얘의 깊이도 3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랑 텐서의 한 영역, 여기서는 텐서의 한 초록색 영역이 이제 정확히 포개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개지는 두 영역이 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떠한 연산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연산의 결과로 스칼라 값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칼라 값이 지난 수업 때 말씀드렸던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서 이제 또 하나의 또 다른 스칼라 값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필터가, 이 파란색 필터가 이 초록색 영역에 대해서 영역 위에 포개져서 하나의 스칼라 값을 뱉어냈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필터가 또 움직입니다. 필터가 또 위로 조금 움직여서 어머나 여기 있는 또 텐서의 다른 영역을 보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또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어떠한 연산을 거쳐서 스칼라 값을 하나 뱉은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서 또 다른 값으로 또 다른 스칼라 값으로 매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가 인풋 텐서 위를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인풋 텐서의 모든 영역들을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연산의 결과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킨 값들이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겠죠. 그러면은 매핑된 결과는 분명히 스칼라 값이 튀어나온다고 했으니까 다 모으면 하나의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필터가 하는 일은 텐서를 이제 필터가 인풋 텐서 위를 움직이면서 연산을 수행해서 어떠한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텐서가 필터를 통과를 했을 때 나오는 것을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는 텐서를 액티베이션 맵 하나로 매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어떤 연산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연산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차례겠죠.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예시로 4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4픽셀, 세로 길이가 4픽셀, 그리고 깊이가 3, RGB 채널이 3개니까 3인 이제 인풋 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도 필터가 아까 텐서에 포개진다고 했죠. 포개지려면 그 깊이가 같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터의 깊이도 3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의 길이와 너비는 3과 3입니다. 그래서 3x 3x 3이라는 필터 텐서가 있고요. 이 텐서가 이제 4x 4x 3 인풋 텐서의 필터로서 적용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아까 필터가 텐서 위를 움직이면서 텐서의 일정 영역 위에서 포개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 위 영역에 포개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인풋 텐서가 4x4니까 여기 컬럼들이 하나씩 남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미지와 텐서와 필터가 딱 포개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포개진 거를 통해서 어떤 연산이 일어나서 스칼라 값 하나가 나온다고 했죠. 어떤 연산이 일어나냐면 두 개가 포개지면은 이제 그러니까 텐서의 영역과 필터 두 개가 이제 두 개 엘리먼트가 얼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얼라인된 엘리먼트들을 곱해준 다음에 싹 더해줍니다. 수식으로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3차원으로 보면은 숫자도 안 보이고 헷갈리니까 이거를 그냥 어차피 텐서를 그냥 매트릭스로 쪼갤 수 있으니까 매트릭스로 쪼개볼게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를 RGB 채널로 쪼개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필터를 또 각각 쪼개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필터가 이 왼쪽 위 영역에 포개졌을 때 어떤 연산이 일어나냐면 이 필터와 이 빨간색 채널의 왼쪽 위 부분이 포개져서 엘리먼트들이 서로 얼라인이 됐겠죠. 그러면은 이 얼라인된 엘리먼트들을 다 들의 곱을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1 곱하기 1 해서 1이 나오고요. 0 곱하기 0 해서 0이 나오고요. 0 곱하기 0에서 또 0이 나오고요. 아래는 0, 1, 1 더하기 0, 0, 1 해서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포깼더니 4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빨간색 채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채널에 있던 애들도 똑같이 왼쪽 위에 대해서 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은 2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파란색 채널에 대해서도 이 필터의 세 번째 채널을 적용을 하면은 1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두 개가 포개져서 하나의 스칼라 값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 2, 1 더해줘서 7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텐서의 영역과 필터를 얼라인 시켜서 엘리먼트들의 곱의 합을 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보기 편하게 그냥 채널 하나씩 뜯어서 본 거죠. 그래서 빨간색 채널에 대해서 그 합을 구했고요. 초록색 채널에 대해서 합을 구했고요. 파란색 채널에 대해서 합을 구하고 그거를 이제 전체 채널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은 7이라는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루다 하면은 렐루가 들어온 값이 0보다 작으면은 0으로 아웃풋을 뱉고 아니면은 그냥 들어온 그대로 뱉어준 애였죠. 그래서 7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렐루를 통과하면은 그냥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필터가 왼쪽 위 영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터가 인풋 텐서 위를 슬라이드 하면서 움직이면서 계속 값들을 뱉어내서 액티베이션 맵이란 걸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필터를 또 옆으로 한 칸 이렇게 옮겨서 보면은
이쪽 영역에 대해서도 또 연산을 해줘서 결과를 뱉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한 칸 아래로, 이 필터를 한 칸 아래로 내려서 적용시키면은 8이라는 값이 또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은 7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완성된 액티베이션 맵 혹은 피처 맵은 75, 78이라는 하나의 매트릭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텐서를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얼라인 시켜서 엘리먼트들의 곱을 다 더해주는 것을 합성 곱을 취한다 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 컨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아까 봤었죠. 아까 CNN 그림을 보면서 봤습니다.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었네요. 그래서 뭔가 지금 필터를 적용해서 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컨볼루션 레이어랑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나요? 다행이군요. 사실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아까 봤던 그림에서는 텐서가 텐서로 매핑이 됐죠. 근데 우리가 방금 배운 필터라는 애는 텐서를 매트릭스로 매핑을 하는 애였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매트릭스를 쌓은 텐서로 매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텐서가 텐서로 매핑이 되는가를 보면은 그냥 해답은 되게 단순해요. 필터를 여러 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파란색 필터를 적용하면은 이제 이 파란색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겠죠. 다음에 또 초록색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또 다른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액티베이션 맵들을 다 쌓아서 하나의 텐서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필터 여러 개를 통해서 텐서를 텐서로 매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필터를 텐서에 적용을 하려면 두 개가 엘리먼트가 얼라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뎁스가 같아야 됩니다. 얘의 뎁스 3이고 얘의 뎁스도 3이죠. 얘도 뎁스가 3이죠. 그래서 이거를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액티베이션 맵들을 쌓아서 텐서를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필터의 모양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은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필터를 사실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크게 어떤 모양인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액티베이션 맵들의 모양은 똑같아야 돼요. 이 첫 번째 액티베이션 맵은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죠. 왜 28이 나온지는 이따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 필터를 적용해도 이제 이 속에 있는 값들은 다르겠지만 얘도 28 곱하기 28이고 아래 것도 28 곱하기 28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같아야 쌓아서 텐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꼭 필터를 적용을 할 때는 이 뎁스를 인풋 텐서와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통과한 결과물들의 크기가 다 같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꼭 유념을 하시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필터를 적용을 했더니 텐서가 텐서로 매핑이 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MLP가 별로인 이유가 이미지의 스페이셜 스트럭처, 공간 정보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필터를 적용을 한다는 거는 이제
텐서를 텐서로 매핑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공간상의 특징을 읽어내는가 또 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GB를 다루면은 조금 머리가 아프니까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그냥 흰색은 0, 검은색은 1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릴루로 둘게요. 그래서 이런 3x3 필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필터는 대각선 컴포넌트는 메이저 다이애고널에 있는 컴포넌트는 다 값들이 1이고요. 나머지는 0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 필터가 무슨 일을 하는 애일까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아무도 안 오시는군요. 압축이요. 압축도 맞죠. 왜냐면 액티베이션 맵이 뭔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뭔가 어떤 아까 공간상에 공간 정보에 숨어 있는 특징을 읽는다고 했는데, 이 필터가 읽는 공간상의 특징은 뭘까요? 사실 질문을 한 거는 제가 커피를 마실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차피 또 제가 설명을 해야겠죠? 네.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 이제 이 4x4 사진은 이 4x4 매트릭스들은 뭐 하나의 사진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사진은 메이저 다이아고널 방향으로 1이 있고 나머지는 빵이 있죠. 그럼 아까 1이 검은색, 0이 하얀색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진은 뭐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뭐 이런 사진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그려진 사진.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1이 마이너 다이애고널을 따라서 분포를 해 있죠. 그러면은 그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필터를 각각의 사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필터를 첫 번째 사진에 대해서 적용하려면 왼쪽 위 귀퉁이에 올려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포개줘서 계산을 해보니까 1 곱하기 1은 1, 0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 또 0, 또 아래 거 하면은 0, 1, 0, 0, 0, 1 해서 3이 나오고, 이제 레일로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면은 그대로 그 값은 3이죠. 그래서 필터를 이 왼쪽 위 귀퉁이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는 그 값이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필터가 이미지 위를 움직이면서 계속 매핑을 시켜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필터가 왼쪽으로 한 칸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한 칸 움직여서 또 합성 곱을 취해줘요. 그러면은 그 값이 0이 되겠죠? 필터랑 엘리멘트 y 사이 곱해서 합쳐주면은 0이 됩니다. 필터를 그러면 또 한 칸 내려보도록 할게요. 칸 내리면은 또 합성 곱을 취했더니 이 값이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또 왼쪽으로 한 칸 밀면은 값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 0, 0, 3이라는 액티베이션 맵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사진에 대해서도 필터를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필터를 위에 올리고 합성곱을 취해서 액티베이션 맵에다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0, 1, 1, 0이 나옵니다. 단순히 값만 보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필터는
1번 사진에 대해서 더 반응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2번 사진에 대해서 더 반응을 많이 하나요? 그쵸? 1번 사진에 대해서 값이 3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냥 그 값의 크기만 따져서 본다면 1번 사진에 대해서 더 필터가 잘 반응한다는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진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얘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보면 이 필터는 메이저 다이아고널 방향으로만 가중치를 줘서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한 곱을 취해줍니다. 여기 주변부에 있는 애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값을 매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필터가 이 이미지의 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됐을 때는 이 부분도 대각선 방향으로 1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티베이션 한 값을 계산해 줬을 때 3이라는 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죠. 다만 이제 이쪽 영역에 대해서 이 아래쪽 영역에 대해서 필터가 적용이 됐을 때는 이 필터는 이 대각선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대각선에 있는 애들이 다 0이에요. 대각선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 정보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두 번째 이미지에 이제 아래 귀퉁이 쪽에 적용을 시켰을 때는 그 액티베이션 값이 0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갖고 있는 필터가 어떤 공간상의 정보를 읽고 있냐를 보면은 이 필터는 메이저 다이아고널에 집중해서 뭔가 그 값들을 읽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미지 위를 필터가 움직이면서 이 부분 위에는 메이저 다이아고널 성분이 뭐 굉장히 많아 라는 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매핑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원래 이렇게 메이저 다이아고널이 크게 그려져 있던 첫 번째 그림에 대해서는 액티베이션 결과가 크게 나왔고요. 필터가 메이저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이너 다이아고널이 그려져 있던 사진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이 특정 필터가 메이저 다이아고널 특징을 읽어내고 있구나, 공간에서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필터를 다르게 적용하면은 다른 피처들도 분명히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필터는 어떤 공간상의 정보를 읽고 싶을까요? 그쵸? 굉장히 straightforward합니다. 아래쪽으로 그려져 있는 직선을 이제 계속 읽어내고 싶은 거고요. 뭐 대강 원형의 정보를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르모꼴로 반응을 많이 하는 필터를 적용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인풋 텐서는 이렇게 원형 분포를 가지는 픽셀들이 얼마나 있나를 캐치를 해낼 수 있겠죠. 그러나라는 그 전환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제 필터 여러 개가 텐서를 텐서로 매핑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필터가 공간상의 정보를 읽고 있구나, 공간상의 특징을 읽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터 안에 있는 값들은 다 파라미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필터가 공간상의 특징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뽑아내야 하는 피처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는 대각선 정보를 많이 뽑아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직선 정보를 많이 뽑아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필터가 함축을 하고 있는데, 그 필터가 텐서였죠. 그래서 텐서 안에 있는 이 값들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값들을 어떻게 찾아주나요? 하면은 이것도 백프롭을 통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연산이 아니니까 뭐 백프롭을 로컬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지? 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케라스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귀찮은 계산은 다 케라스가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또 나는 그래도 알고 싶어요 하면은 여기 링크를 타고 가시면은 이제 옴짤이라 해도 되나요? 그걸 모르겠네요. 그 정확한 명칭을. 이걸 찍고 있어가지고 네, 옴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짤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쉽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참고를 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컨버전 레이어의 터미널로지 두 개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렉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뭐 특정 연산을 통해서 텐서가 텐서로 매핑이 됐었는데, 뭐 아까 막 봤더니 텐서의 이제 액티베이션 맵의 모양이 조금 달랐죠. 얘는 32 곱하기 32짜리인데 뎁스가 1이 되는 건 알겠으나 왜 얘의 너비가 28이고 길이가 28인지, 얘도 왜 길이랑 너비가 28이 되는지, 이거를 이제 알아볼 차례인데요. 필터가 인풋 텐서 위를 움직이면서 이제 하나의 스칼라 값을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스칼라 값이 모아서 매트릭스가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필터를 움직일 때 아까까지는 여기 위에서 필터가 적용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픽셀 한 칸만큼 움직여줬습니다. 그런데 꼭 픽셀 한 칸만큼 움직이라는 법은 없죠. 픽셀 두 칸만큼 움직이면서 찾아도 돼요. 그래서 필터가 한 번 슬라이드를 할 때 픽셀 몇 개를 건너뛰는가를 우리는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 1이면 픽셀 한 개만큼 건너뛰고 다음 필터는 여기 적용되고요. 스트라이드 2라고 하면은 픽셀 두 개만큼을 건너뛰어서 여기에 필터가 다음 차례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트라이드를 얼마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 텐서의 크기가 또 달라지겠죠.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스트라이드 1일 때를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픽셀을 중심으로 값이 하나 계산돼서 나왔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또 계산돼서 나오고요. 여기도 계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맵이 3x3이 나오겠죠. 스트라이드 2가 되면은 이 픽셀 중심으로 계산이 되고 이 픽셀을 중심으로 계산이 되고, 두 칸 내려가면은 이 픽셀을 중심으로 계산이 되고 이 픽셀이 중심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2x2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만큼 건너뛰는 픽셀이 많으니까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작아진 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머나,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 갖고 왔군요. 하지만 여기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필터가 모두 일단 정사각형렬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좀 쉽게. 그러면은 이제 input 이미지의 가로 세로 길이를 i라고 하고요. output 이미지의 가로 세로 길이를 o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의 가로 세로 크기를 f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s를 stride라고 하겠습니다. stride가 1이면 픽셀 하나만큼 건너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아웃풋의 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연산이라서 사실 막 식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생겼지? 하지만은 따져보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제 스트라이드 1일 때 s가 1일 때 인풋의 크기가 5x5였으니까 5가 되고 다음에 필터의 크기가 3x3이니까 3이 되고 그래서 5 빼기 3 나누기 1 더하기 1 했더니 3이 나왔죠. 그리고 아웃풋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3x3이었죠. 따져보면은 되게 간단한 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드에 따라서 그 값을 아웃풋의 크기를 계산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왜 날아가는지 너무 아깝네요. 네,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니죠. 차라리 지금 쉬었다가 네, 제가 슬라이드를 금방 복원을 해서 올 테니까 네,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다시 렉처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아까 슬라이드가 막 사라져 있었는데 이게 제가 저장한 원본 파일에서도 날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하다가 잤었는데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그냥 손글씨로 노트를 작성을 했고요. 기억을 살려서 아마 깃허브에는 이제 다시 복원한 렉츠 노트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차질 없도록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봤던 거는 스트라이드를 적용을 했을 때 수식을 봤었죠. 인풋에 대해서 스트라이드의 크기가 얼마면 아웃풋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 하는 수식을 봤는데 이 수식을 보면은 뭐를 관찰을 하실 수 있냐면요. 이제 이게 i 빼기 f 더하기 1 이하죠. 그런데 필터의 크기를 1로 지정하는 일은 없어요. 1로 지정을 하는 거는 거의 그냥 MLP를 적용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주변에 필터를 적용을 한다는 거는 주변에 있는 정보를 읽고 싶다는 말인데 필터의 크기를 1로 하면은 픽셀 한 개만 보니까 딱히 그 필터로서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필터의 크기로서 1을 쓰진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얘가 i보다는 작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아웃풋의 크기가 인풋의 크기보다 줄어드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줄어들었나를 보면은 우리가 필터를 적용을 할 때 이제 이 초록색 필터가 회색 사진 위에 있다라고 해보면 이 필터가 하는 일은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픽셀을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픽셀들과의 관계를 캐치를 하는 거였죠. 필터가 이 위에 있다는 거는. 그런데 필터가 3x3 매트릭스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빨간색 픽셀을 중심으로 특징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필터를 올리려고 하니까 여기 주변의 값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올릴 수가 없어요. 값들을 얼라인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정보를 읽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두 번째 터미널로지인 패딩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겨울에 입는 그런 롱패딩을 상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미지 주변에 뭐 제로 패딩이라고 하면은 0이라는 값들을 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0이라는 값들을 이미지 주변에 이제 추가를 해줘서 그 이미지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제로 패딩의 효과가 뭐냐면 아까는 이 빨간색 픽셀에 대해서는 필터를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필터에 대해서 값들이 얼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0이라는 값들을 패딩으로서 집어넣어주면은 드디어 이제 필터가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귀퉁이에 있는 픽셀을 중심으로 주변 픽셀들과의 이제 공간 정보를 읽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데이터의 손실은 막았어요. 귀퉁이에 있는 것도 읽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근데 완전 이렇게 막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여기서의 트레이드오프는 바로 데이터 러스와 노이즈를 좀 바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원본 텐서 주변에 0이라는 값들을 다 이제 뿌려줬다는 거는 그만큼 0이라는 값뜻은 이제 원래 인풋 텐서에는 없었던 값이잖아요. 그거를 임의로 추가를 해줘서 데이터를 가공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 텐서에 노이즈가 붙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 패딩을 붙여서 데이터 손실을 막으면 좋겠군요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여기서는 패딩을 붙이고 여기서는 안 붙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패딩을 적용을 하면은 또 이제 아웃풋의 크기를 계산하는 수식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PA를 패딩 사이즈라고 하면은 이제 아웃풋과 인풋과 스트라이드와 필터의 크기를 통해서 이제 또 그 크기를 계산하는 수식이 달라지는데 우선 2 곱하기 패딩이라는 게 붙었죠. 네, 이게 붙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i 곱하기 i라는 크기에다가 패딩이 양옆으로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옆으로 하나씩 붙었으니까 2 곱하기 패딩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이제 지금은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사각 행렬에 대해서는 어떻게 크기를 계산해 주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 식을 변형을 조금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아웃풋의 너비를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냥 아웃풋의 너비는 인풋의 너비 더하기 옆으로 붙은 패딩 곱하기 2 빼기 필터의 너비 그리고 스트라이드의 너비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의 스트라이드 만큼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높이를 계산해 주신다면 그냥 노테이션을 h로 바꾸면은 간단히 해결이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직사각 행렬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터를 적용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스트라이드와 패딩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그래서 필터를 적용하는 것을 이제 컨볼루션을 한다. 그래서 아까 봤던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되겠고요. 그럼 아까 컨볼루셔널 레이어 말고 하나가 더 있었죠.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이제 컨볼루셔널 뒤에 풀링 레이어라는 게 붙었죠. 그래서 이제는 풀링 레이어가 뭐 하는 애들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지를 다루고 있을 때는 이미지에 필요한 정보도 많지만 그만큼 필요 없는 정보도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정보를 우리는 최대한 줄이고 싶죠. 왜냐하면 그 특징들만을 뽑아내야지 그래야지 학습이 더 잘 될 테니까요. 예를 들면은 이 모나리자 사진 갖고 왔습니다. 모나리자를 분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실 이 피부색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뭔지만 알면 되지 이 피부색 정보를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낭비죠. 이런 걸 다 갖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필요 없는 정보들을 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쳐내서 그 텐서의 크기를 줄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텐서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레이어가 바로 풀링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풀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텐서에 대해서 각 영역에서의 대표값 하나만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대표값만을 뽑아내서 이제 텐서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값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대값을 뽑을 수도 있고요. 최소값을 뽑을 수도 있고요. 평균값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의하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풀링을 적용하는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액티베이션 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4x4 사진을 2x2 영역들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영역에서 대표값을 하나씩 뽑아서 이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죠. 맥스 풀링을 하면은 최대값을 뽑아낸다는 거니까 각각의 리전에서 여기서는 20이 나오고 옆에선 30이 나오고 아래선 37, 아래선 112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2x2 매트릭스로 줄어들고요. 에버리지 풀링도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4x4 매트릭스가 2x2 매트릭스로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최대값을 가져가든 평균값을 가져가든 어쨌든 원래 있던 정보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링이라는 거를 통해서 텐서의 크기를 줄여준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정보들을 좀 쳐낼 수 있다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링도 뭐 굳이 수식을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이제 풀링 사이즈만큼 나눠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풀링도 나름 스트라이드라는 거를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풀링 하는 크기가 2x이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1이라면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볼 수 있겠지만 풀링 하는 거는 그냥 대표값을 하나씩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중첩되는 영역에 대해서 막 두 번씩 계산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풀링을 할 때는 이제 풀링을 하는 크기와 풀링하는 그 리전의 스트라이드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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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해 주신 내용이 이제 풀링을 한다는 게 CNN이라는 아키텍처를 만들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 뭐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때 나온 것인지 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CNN을 배우기 이전에 그 이미지 처리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대표값을 뽑아내서 그 크기를 줄여줬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이런 기법이 CNN 이전에도 사용되던 기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풋 사이즈를 풀링 사이즈로 나눠줘서 이제 아웃풋 사이즈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랑 풀링 레이어가 뭐를 하는 애들인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막 슬라이드가 날아가니까 막 기억도 같이 날아갔나 봐요. 그래서 풀링 얘기하는 거 하나 까먹었는데 네. 풀링 할 때 파라미터가 개입이 됐었나요? 그쵸. 파라미터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풋에 대해서 최대값이나 평균값만 그냥 뽑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링 레이어의 특징은 파라미터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라는 게
1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텐서의 크기가 줄어든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텐서의 크기가 줄어들었지만 이 뎁스는 그대로 유지가 당연히 되겠죠. 매트릭스 한 개를 뜯어서 그거에 대해서 풀링을 해준 게 여기 앞에 매트릭스로 들어가고 뒤에 것도 뭐 마찬가지로 풀링이 돼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높이와 너비는 달라지지만 그 깊이는 계속 보존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는 필터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공간상의 정보에서 특징을 읽어내는 역할을 하는 레이어였고요. 다음에 풀링 레이어는 이제 인풋 텐서에 대해서 필요 없는 정보들을 쳐내서 조금 더 차원을 낮게 해주는 그런 레이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하고 풀링 레이어를 적용하고 또 컨볼루션, 풀링 하면은 이미지의 공간상의 특징을 계속해서 뽑아내면서 동시에 필요 없는 정보들은 계속 쳐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여기 마지막에 도달한 이 텐서에서는 굉장히 이 이미지의 공간상의 특징을 아주 잘 갖고 있는 하나의 텐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뽑아낸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분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분류를 할 때는 이제 이 텐서 안에 있는 이미지의 특징들을 우리가 배웠던 MLP에다가 피드해 줍니다. 그러면 이 텐서를 MLP에 피드를 해주려면은 이거를 벡터로 펴야겠죠. 그래서 벡터로 P는 레이어를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특징을 뽑아내고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필요 없는 정보를 쳐내고 최종적으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이제 분류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프리젠트 해드렸던 CNN 모델의 그림을 보면은 뭔가 대강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텐서에서 텐서로 매핑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공간상의 정보에서 이제 특징을 뽑아내는가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MLP가 별로라는, 그러니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는 거를 이제 이유로 들 때 파라미터가 너무 많이 쓰인다라는 게 하나의 이유였는데, 그러면은 지금 만든 CNN이라는 모델이 MLP에 비해서 파라미터가 얼마나 적은지를 한번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CNN 모델을 한 레이어씩 뜯어봤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1에서 일어나는 일은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라는 이미지가 32 곱하기 32 곱하기 32라는 텐서로 매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필터는 5 곱하기 5 곱하기 3짜리입니다. 근데 아웃풋의 뎁스가 32라는 거는 이런 필터가 몇 개 쓰였단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32개죠? 32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왜 크기가 32가 됐나? 왜 너비와 길이가 32가 됐나를 보면은 아까 인풋의 크기가 32 더하기 2 곱하기 패딩 빼기 필터 크기 나누기 스트라이드 더하기 1. 그래서 크기가 32로 보정이 됐다는 거는 여기서 쓴 패딩이 몇이죠? 2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2짜리 패딩을 붙여줘서 이렇게 인풋 크기와 아웃풋 크기를 같게 만들어줬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필터 안에 있는 값들이 다 파라미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필터는 5 곱하기 5 곱하기 3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필터 하나 안에 있는 값들은 75개가 되겠죠. 근데 그런 필터들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총 사용된 파라미터 개수는, 제가 종이를 잠깐만요. 깜짝이야. 네, 2400개입니다. 2400개가 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풀링을 적용을 하는 레이어에서는 32 곱하기 32 곱하기 32에 대해서 2x2로 풀링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는 맥스 풀링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16 곱하기 16 곱하기 3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파라미터 개수가 0개라고 했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하나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16 곱하기 16 곱하기 32가 16 곱하기 16 곱하기 16으로 매핑이 됐네요. 이때 쓰인 필터의 사이즈는 5 곱하기 5 곱하기 32가 되겠죠.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뎁스가 16인 텐서로 매핑이 됐다는 것은 필터가 16개 쓰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인 파라미터의 개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32 곱하기 16은 12800개가 되네요. 12800개가 쓰였고요. 다음에 이제 또 맥스 풀링을 취해줍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16 곱하기 16이 8 곱하기 8 곱하기 16으로 또 매핑이 됩니다. 크기가 작아집니다. 여기서 파라미터의 개수는 0개죠. 또 컨볼루션 취해줍니다. 8 곱하기 8 곱하기 16이 8 곱하기 8 곱하기 32로 매핑이 됩니다. 이때 쓰인 필터의 크기는 5 곱하기 5 곱하기 16이고요. 그 다음에 필터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32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쓰인 파라미터 개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16 곱하기 32 해서 12800개가 나옵니다. 또 맥스 풀링을 해줍니다. 그러면 8 곱하기 8 곱하기 32가 4 곱하기 4 곱하기 32로 줄어들겠죠. 파라미터는 여전히 0개입니다. 풀링이니까요.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이제 이 텐서가 원래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아주 이제 굉장히 컴팩트하게 갖고 있는 그런 텐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텐서를 MLP에 피드해주기 위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제 펴줍니다.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32 매트릭스가 텐서가 512차원의 벡터로 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펴준다고 생각하면 파라미터가 하나도 안 쓰이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거를 512개짜리를 결과 10개로 매핑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매핑을 시켜줄 때 쓰이는 파라미터는 5120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파라미터가 총 몇 개가 쓰였나를 보면은 컨볼루션 1에서 2400, 풀링 1, 컨볼루션 2, 풀링 2, 컨볼루션 3, 풀링 3,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레이어 해서 다 더해주면 그 합이 33,12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린 CNN 모델에서는 총 33,120개의 파라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MLP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를 이제 지금 만든 CNN 모델이랑 비슷한 MLP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컨볼루션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풀링을 또 적용을 한 거를 이제 하나의 히든 레이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컨볼루션 하고 풀링 한다는 거는 특징을 한번 뽑고 그 크기를 줄여준다는 거니까 그냥 그 컨볼루션 더하기 풀링을 하나의 히든 레이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핑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32 곱하기 32 곱하기 3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죠. 다음에 컨볼루션이랑 풀링을 한번 거쳤더니 크기가 16 곱하기 16 곱하기 32였죠. 다음에 또 컨볼루션 풀링 거치면 8 곱하기 8 곱하기 16이 되고요. 또 거치면 4, 4, 32 마지막 레이어에서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MLP라고 한다는 거는 이게 다 벡터로 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엔 3072개가 있고요. 두 번째 레이어에는 되게 많네요. 되게 많고요. 여기도 꽤나 많고요. 512개,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로 넘어갈 때 파라미터 개수는 3072 곱하기 16 곱하기 16 곱하기 32가 되겠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레이어로 넘어갈 때는 16 곱하기 16 곱하기 32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1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더해줍니다. 다 더해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3510만 7840개의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사실 아까 이제 CNN 계산하면서 파라미터가 3만 개라고 뭐 이렇게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네, 여기는 3천만 개가 쓰입니다. 거의 한 1000배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3만은 막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CNN이 MLP보다 훨씬 적은 파라미터를 쓰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모델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CNN은 이제 공간 정보를 유지하면서 특징을 뽑아낼 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이제 텐서에서 텐서로 매핑이 될 때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웨이트를 적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필터 매트릭스 필터 텐서 그냥 여러 개를 가지고 매핑을 시켰었죠. 그래서 그런 필터를 적용해서 매핑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쓰는 그런 파라미터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풀링을 적용하면서 그 인풋의 크기를 줄여줬는데 그 과정에서는 파라미터가 하나도 안 쓰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라미터의 개수를 CNN을 씀으로써 많이 세이브하고 동시에 이제 공간 정보를 함축한 특징을 뽑아낼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NN의 퍼포먼스를 이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CIFAR10 데이터셋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확도로 이제 CNN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이제 랭킹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위에는 96.53%의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죠. 사실 이제 상위 랭크된 모델들은 CNN을 더 변형을 시키고 좀 더 응용을 하고 한 모델이고요. 우리가 배운 CNN을 좀 적당히 응용해서 적용을 하면은 한 80% 정도는 기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MLP에서 나온 10%에 비하면 아주 준수한 결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케라스로 CIFAR10 데이터셋을 한번 분류를 해보게 될 텐데 사실 오늘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MLP를 어떻게 더 발전시킨가를 배우겠다고 했잖아요. 네?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드는 모델의 정확도가 막 그렇게 예상한 것처럼 막 높진 않을 거예요. 한 50% 언저리가 나올 겁니다. 한 40 몇 프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아까 10% 찍는 확률이랑 비슷하게 나온 MLP보다는 더 나은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울수록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막 오늘 CNN을 막 되게 기대에 부풀어서 만들었는데 이거 50%밖에 안 나오네? 이러고 그냥 막 너무 실망하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무슨 내용을 배웠나를 되짚어 보면은 MLP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알았어요. 파라미터의 개수가 너무 많고 벡터로 펴주는 과정에서 그 공간 정보들이 다 찢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CNN이라는 이제 MLP의 좀 변형된 모델을 배웠고 CNN이 하는 일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필터를 적용하면서 공간상의 특징을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필요 없는 정보들을 쳐내서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뽑아낸 이제 굉장히 컴팩트한 텐서, 이미지의 공간 정보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텐서를 Fully Connected Layer를 통해서 MLP에 연결해줘서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MLP보다 CNN에 훨씬 적은 파라미터가 쓰인다는 거를 알 수 있었죠. 이제 다음 렉처부터는 이제 동주 강사님이 진행을 하실 거고, 그래서 저번에 프레젠트 해드렸던 MLP의 이제 단점들, 어떤 역경을 MLP가 극복을 하고 나왔는가를 이제 배울 예정이고요. 다음에 CNN 모델도 여러 가지 변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긴 BGG넷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아래처럼 생긴 구글넷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다 굉장히 아까 CIFAR10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델이고, 이들 모델이 뭐 어떻게 생겼는가 또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하는 말씀드리는데 이 모델이 CNN 모델이라고 프레젠트를 한 게 CNN 모델의 한 예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컨볼루션 더하기 풀링을 추가를 해줘도 CNN이라 부를 수 있고, 여기서 풀링 하나 빼줘도 CNN이라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막 CNN이 이렇게 정형화된 한 개의 모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컨볼루션이랑 풀링 이런 거를 통해서 공간상의 정보를 읽어내는 뉴럴넷을 CNN이라고 한다 라는 거를 드리면서 오늘의 렉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